오케이,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9일이고요. 제가 오늘은 소비자 물가 관련돼서 발표가 내일 있는데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CPI는 과거에도 좀 잘 맞춰 왔었는데 제가 뭘 보고 그렇게 매번 예측을 했는지를 좀 공유하려고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CPI랑 제가 나스닥 관련해서 이 둘의 주가 상승관계 관련해가지고 또 이전에 7월 초쯤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도 요 음영 부분이 경기 침체 부분이에요. 최근에 누가 이렇게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70년대 초에 있었던 오일 쇼크 때의 물가 상승률이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때와 되게 유사한지 아닌지 뭐 그때의 재현이 되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겠죠. 근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고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란 게 나스닥 주가 차트고요. 빨간색이 CPI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CPI가 급등해서 올라갈 때 나스닥이 쭉 조정을 받아서 바닥까지 내려온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경기 침체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CPI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CPI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 아래 보시면 쌍바닥 그리면서 쭉 상승하기 시작해서 10년 가까이 다시 우상향을 쭉 그리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천천히 내려와요. 그렇게 뭐 급격하게 물가 상승률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이 CPI가 꺾이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슷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랬던 적이 있고 꼭 경기 침체라고 해서 뭐 주가에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어렵다는 거를 좀 너무 그렇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랑 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이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CPI 같은 경우에 빨간색 차트 오른쪽 레전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 굉장히 유사해요. 저희도 1분기, 2분기 뭐 1분기, 2분기가 경기 침체니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왔고 지금은 8월이고 그걸 뭐 경기 침체로 한다 안 한다 엠버라는 기업에서 그걸 경기 침체로 규정하니 마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고용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상황이 좋은데 뭐 그걸 경기 침체로 규정하니 마니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엠버에서 뭐 경기 침체 판정을 내리든 말든 전혀 주가에 영향 줄 건 없다고 봐요. 차라리 경기 침체라고 때리면 뭐 그래 우리가 걱정하던 경기 침체가 이미 얕게 지나갔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엠버의 판정은 전혀 저는 신경 쓰지는 않고 있고요. 우선 요게 뭐 그렇게 가파르게 내려가진 않아요. 과거의 차트를 보더라도. 요게 이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건데 저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갈 거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 지금 이 현 시점에서도 뭐 이때 상황을 지금 들고 오자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요 정도 차트로 봐서 요거에 맞춰서 금리 인상 빡빡하게 올라가고 해서 금리 이 물가 상승률을 다시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분명히 내려와가지고도 5% 수준에서 다시 반등 쳐서 물가 상승이 다시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딱 요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9.1%인데 일단 제가 전망하는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번 주까지 제가 8.9%로 봤는데 CPI 전망이 8.7%로 8.7%면 사실 0.4%포인트니까 전 분기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그 정도 감소하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전망이 좀 높은 상태에서 실제가 낮게 나오면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근래에 나스닥이 상승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제가 CPI 높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이 반락하는 부분에 대한 CPI 꺾이는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좀 쉬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래에 있었던 그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어, 일단 여기서 보시죠. 그래서 우선 CPI랑 PC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CPI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음식료, 교통, 주택 요 세 가지 항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료도 음식료 뭐 CPI랑 비슷한 수준인데 주택 부분이 CPI 대비해서는 훨씬 적게 들어가 있고 대신에 의료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 CPI는 렌트비가 되게 주를 이루고요. 이쪽은 주택 가격과 연동된 게 많아요.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에도 CPI는 단순히 내가 내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 물가에 대한 측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가 뭐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라던가 보험, 우리도 뭐 건보료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으로 국가가 내는 돈, 보험사에서 내는 돈까지 다 합쳐져서 한 개인에게 들어가는 비용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부분이 CPI 대비해서는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 코어 CPI 뭐 요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평년 같으면 코어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우리 이 주가 시장이 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PCI예요. 그 중에서도 PCI, 이 CPI 전년 대비 이 CPI YOY가 되게 우리가 지금 이 숫자 자체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PC를 보고 패드가 움직이는 것도 알겠고 코어가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는 CPI YOY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어가 중요하니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설프게 어디서 뭐 유튜브 몇 개 보고 하면은 뭐 코어를 보니 많이 뭐 그러고 앉아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코어가 그냥 소비자 물가랑 다른 점은 가격 변동이 심했던 그 에너지랑 농산물을 제외한 물가예요. 근데 이거는 코어 CPI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은 이게 왜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얘네 둘을 핑계 대면서 에너지랑 농산물 핑계 대면서 야 이거 에너지랑 농산물 빼면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괜찮아 하면서 금리 인하하려고 그때 그냥 정치적 의도로 나왔던 지표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뭐 러시아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특히나 굉장히 전 세계에서 밀 생산량 중에서도 20% 이상 담당할 만큼 굉장히 큰 생산국인데 지금 전쟁 때문에 일단 한 해 농사가 망쳤잖아요. 지금 2월 말부터 시작된 전쟁이 거의 반년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예, 굉장히 많은 뭐 아시다시피 파종도 해서 수확까지 걸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전쟁이 오래되다 보면 마냥 이거를 배제하면 안 돼요. 실물 경제에 얘네가 그럼 타격 안 줄 건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뭐 갑자기 이게 공급이 늘 부분도 아니고 왜냐면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야 러시아 쪽에서 전쟁 끝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막 뭐 경제 제재 다 풀리고 막 그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코어는 정치적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자꾸 이걸 뭐 중요하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요 에너지랑 농산물이 이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뭐 그런 데는 진짜 예, 대지가 넓다 보니까 휘발유를 워낙에 많이 써요. 물론 뭐 자국에서 생산도 하고 뭐야 이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소비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구매에 계속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높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뺄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 이 중산층들의 이 구매력에 그러니까 타격을 주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걸 왜 빼?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인데. 필수 소비자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고 지금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본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디 공장이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코어나 CPI 뭐 코어 CPI, 코어 PC 두 개를 보면서 금융정책을 조절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어디까지 장기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 물가를 보는 게 맞아요. 그냥 CPI, 그냥 PCE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하나 왜 7월 CPI가 반락을 할지에 대한 그게 왜 나오는지를 쭉 이제 지표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게 미국의 소매 휘발유 가격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6월부터 정점 찍고 나서 쭉 빠져요. 6월 중순부터도 이미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7월 내내 빠졌어요. 거의 6월 중순에 고점 찍었던 5불 대비해서 4불 가까이 오면서 1불 가까이 빠졌어요. 20% 가까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 교통 쪽에 들어가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긴 적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달 대비해서. 특히 이 선물 근월물이라고 하는 게 뭐라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막 이 요즘 전망하는 것 중에 요즘에 유가가 빠져서 이번 달에 7월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 달에 CPI가 빠질 거야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유가는 선물이에요, 선물. 물론 선물 가격이 현물이랑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래도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실질적으로 인도돼서 우리의 제품까지 영향을 주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레깅 타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매가가 하락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소매가가 빠지는 걸 보고선 이번 CPI가 빠질 거야라고 예측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그냥 뭐 WTI 선물 보고선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그 선물 가격을 보고 이번 달에 빠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소매가를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소매 휘발유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게 있는 거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7월 인도물, 8월 인도물 이런 식으로 보통 석 달 주기로 이제 롤오버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선물 차월물가 그러니까 차월물 그 다음 선물 가격 그 스프레드를 이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번 가격이랑 다음 가격이랑 이 다음 가격이 훨씬 높으면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아. 그럼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고 있겠죠. 미래의 소비가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많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산다고 할 테니까 미래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면 이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쭉 상승할 텐데 이게 7월에 들어와서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향후 유가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 그래서 요 스프레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향후 이 유가 소비에 대한 전망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요 뭐 정유사나 이런 데서 이제 전망하는 걸로는 이게 줄고 있어요. 이렇게 스프레드가. 근데 물론 이렇게 되게 높긴 해요. 여전히 높은 수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고점 찍었던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그게 특히나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딱 들어와 가지고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소매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진 부분이 일단 CPI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PPI예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PPI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1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는 하향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5년 차트 5년짜리로 지금 들고 온 건데 보시다시피 보통은 동행해서 움직여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미중 분쟁 뭐 이런 것랑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중국계 좀 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보통은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하나. 진짜 뭐 20년대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진짜 딱딱 같이 잘 움직여 왔는데 근래에 보시면 22년도 들어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벌어지고 있죠, 갭이. 중국 PPI는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의 CPI는 상승하고 있어요. 이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역방향을 타서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어디 하나로 꺾이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이번에 딱 모든 게 잘 맞물리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중국의 PPI 빠진 부분이 보통 레깅 타임이 한 분기나 두 분기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미국 CPI까지 오는 딱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가 아니라 뭐 이전부터도 이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주고는 있었을 텐데 이 반락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조금 더 커졌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 PPI도 굉장히 급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프레드 벌어진 것 때문에 미국의 CPI가 후행 지표로 나타나면서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자재가 하락인데 우리가 저번 달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빨리 1분기, 2분기 말고 저번 달부터 진짜 경기 침체 관련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발작했잖아요. 5월, 6월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경기 침체 관련된 뭐 너도 나도 이 경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전망하기 시작했고 그 시점이 딱 5월부터 시작돼서 6월, 7월로 나오면서 들어간 건데 여기 제가 10년물 안 들고 왔는데 10년물이 갑자기 3.5%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뭐 2.8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저번 주까지는 거의 뭐 2.5도 봤었죠 우리가. 3.5까지 올라갔던 게 10년물인데 10년물이 1.1%포인트가 내려갈 정도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 오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원자재들이 반응을 한 거고요. 뭐 오일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닥터코퍼도 그렇고 5월부터 들어와가지고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뭐 닥터코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굉장히 내려가 있고 일단 보통 일단 4불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4불 위에서는 놀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택도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원자재가 하락이 나온 게 물론 이것도 선물이고 영향을 천천히 주겠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CPI가 빠지는 부분에서 또 중요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 메나임 그 중고차 시세예요. 요 메나임 들어가면 나옵니다. 중고차 가격은.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리포트처럼 올라와 있어요. 뭐 여기 뭐 지금 진작부터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왜 빠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제가 저번에도 이 금리 인상되는 부분이 자동차에도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도 결국에는 막 몇천만 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할부로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할부 퍼센트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 자동차 가격이 유지가 되다 보면 못 사요, 그냥.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쭉쭉 오르긴 했는데 못 산다고. 왜냐면 너무 비싸서. 가격 자체도 비싼데 심지어 금리까지 올라가서 할부 때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다시 이제 중고차 가격이 꺾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레포트에 나온 걸 보면은 도매 가격이 6월보다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계절 조정 배제하면 3.2% 정도 감소합니다. 계절 조정이 뭐냐면은 이게 착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뭐 우리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보통 여름에 아마 뭐 음료수나 맥주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여름에 굉장히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튀는 부분을 이게 통계 좀 조정을 해서 그걸 이제 계절 조정이라 그러는데 1년 중에서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튀는 부분을 넓게 월할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월할 조정을 이 계절 조정을 배제하면 3.2% 정도 감소한 걸로 나오니까 충분히 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6월 대비해서 소매 판매예요. 그러니까 총 판매량 자체도 굉장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고 있어요. 중고차에 대한. 뭐 아시겠지만 근래에 와가지고는 뭐 근래가 아니라 올해 초부터도 굉장히 이 차 나오는 게 신차가 나오는 이 지연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 와이프가 작년 9월에 소렌토를 계약했는데 얼마 전에 받았어요. 저번 주에 받았어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려서 받은 건데 이게 요즘은 6개월인가 7개월로 줄었대요. 제가 저번 세미나 때도 중고차 판매랑 중고차 구매랑 이 두 개 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공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수요는 빠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중고차 가격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메나임
거기 들어가면은 요 인덱스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 그냥 그대로 검색하시면 돼요. 맨하임 유즈드 비하이클 그리고 검색하시면 요 차트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중고차 시세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의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코로나 때 나오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서 수출을 했었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발행을 많이 해서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수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집 나갔던 달러를 금리 인상하면서 쫙 불러들이는 건데, 이렇게 강달러로 돌리는 부분 자체가 미국만 강달러로 만들면서 미국만 소비자 물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히려 더 이렇게 가중되고 있죠. 이 강달러 때문에. 달러를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들고 원유를 사러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신용국은. 근데 미국은 이 강달러로 만들게 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자국 화폐로 뭔가 재화를 사서 들고 들어오는 부분이. 근데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7월에 들어와서 이전 대비해 가지고 한 번도 그 아래를 뚫은 적이 없어요. 오늘 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7월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달러 자국 화폐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월에선 분명히 이 강달러로 인한 물가 하락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무역 수지인데 그 강달러로 만들면서 생기는 이 인플레 수출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역 수지 부분에서도. 물론 이 수요가 주는 부분도 있긴 한데 강달러로 인해서 나오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달러도 지금 이 CPI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렌트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I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32% 차지하는 게 이 주택 렌트비예요. 이 차트 하나 찾으려고 몇 시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진짜 구글에서. 보시면 요 6월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주택 렌트비 1년으로 제가 잘라서 들고 온 건데, 이 진로라는 이 미국의 굉장히 큰 부동산 업체예요. 중개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은 그 CPI 쉘터 부분인데 뭐 당연히 이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 렌트 인덱스가 YOY로 했을 때 5월, 4월쯤에 이제 피크 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0년물,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요 미국의 장기물 10년물, 30년물은 미국 10년, 30년 모기지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 그러니까 이 모기지 금리랑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여요. 왜냐면 내가 주택 구매할 때 뭐 냈을 거 아니에요. 모기지 대출 받아서 낸 건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물론 고정금리로 하긴 했지만 신규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은 이 렌트비도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 10년물이 경기 침체를 우려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모기지 금리로 덩달아 빠지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6%까지 올라갔던 모기지 금리가 근래에 보니까 5.5%인가? 내려와 있는데, 그게 이제 10년물이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같이 빠졌고, 모기지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이 렌트비도 같이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높긴 높아요. 높긴 높은 수준인데 이게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다고요. 뭐 지금 제가 CPI가 갑자기 뭐 2% 3%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월에 나왔던 9.1% 대비해서는 많이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렌트비가 꺾여서 그러니까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에 정점 찍고 5월, 6월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이제 7월에는 더 빠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실러가 가장 공신력 있는 건데
여전히 높죠. 높은 건 맞아요. 이게 월간으로 했을 때도 여전히 전달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뭐야 4월, 5월이니까 6월하고 7월이 지금 이 지표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주택시장 지표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후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월간 지표만 봐도 전달 대비해서 뭐 4월, 5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빠지겠어요? 전달 대비 이 하락하고 있는 게 여기 아래에도 보시면은 가격 지수도 보시면 쭉 빠지고 있는데 이게 3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나 고정금리인데 지금 모기지 5%인데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모기지 금리를 받는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승폭이 하락하고 있는 건데 상승폭이 분명히 둔화되고 있다고요. 빠지고 있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가긴 할 텐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빠지고 있습니다. 이 렌트비가 빠진 것 때문에 CPI도 분명히 예, 큰 폭으로 빠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이제 채권인데 여기까지 주택 렌트비 빠지는 것까지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내일 발표되는 게 굉장히 크게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첫 장에서 제가 첫 장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CPI가 반락하는 그 구간에서 나스닥의 바닥이 확인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근래에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죠. 근데 그게 전달에 9.1%로 너무 높게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반락하는 부분을 모두가 예상하면서 지금 쭉쭉쭉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게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던데 오늘이라도 혹시 조정을 주면 볼까요? 지금 뭐 0.6% 빠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전혀 이상은 없는 것 같고 혹시라도 그냥 좀 기회를 주면은 예, 나스닥 쪽으로 좀 들어가서 내일 발표되는 거에서 아마 요 크게 반락하면서 나오는 상승 모멘텀을 좀 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져서 나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오늘 빠지고 있는 부분이 내일도 혹시라도 높게 나오면 어떨까라는 예, 그 정도 이슈 정도로 보이고 근데 그게 아니어도 근래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조정받는 거는 전혀 뭐 문제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아마 내일 크게 내려올 걸로 보고 있어요. CPI는.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소비자 물가는 여기서 이제 끝내고 우선 미국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에 예, 미국 채권 시장이 굉장히 지네끼리 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많이 돌렸어요. 그 뭐 연준 인사들도 나와서 다시 매파 발언 뭐 쭉쭉 해대면서 많이 돌렸고 지금 이게 오르고 있는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CPI가 이번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유가가 빠지는 거는 실물 경제까지 올라면은 확실히 레깅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7월 유가 선물이 빠진 거는 실질적으로 이번 CPI에 영향을 줄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흑묘 백묘처럼 일어나저나 뭐 CPI 빠지는 거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저 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매가가 하락한 이유는 바이든이 지네 그 뭐야 가지고 있던 국가가 가지고 있던 휘발유 보유분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예, 그런 걸로 통해서 잡은 부분이 커요. 물론 뭐 미미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잡은 부분이 커요. 수요가 줄은 부분도 있고 아무튼 요 정도까지로 정리를 하고 요거를 뭐 이런 거나 오늘 제가 봤던 그 한경 뭐야 조재기령님 조재기 씨 거 봐도 이번 CPI가 낮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꽤 많아요. 심지어 뭐 월가에서도 지금 전망하는 게 8.7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보다는 더 낮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망치보다. 그 정도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니 뭐 굳이 뭐 하락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 제가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 굳이 도박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예, 일단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일단 제 의견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이 놀랄 정도로. 그래, 요거는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YOY예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치시면 지수화되어 있는 게 나와요. 이렇게 200, 300 부근으로. 이게 뭐 몇 년도를 100으로 잡고서는 이제 몇 배 올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이제 인덱스인 건데 이게 YOY로 저번 달에 9.1%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무시 못 해요, 이게. 그래서 전년 7월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가봅시다. 가면 그럼 이제 21년 7월 거를 봐야 되는데 벌써 줄라이 여기 있네. 깡충깡충 뛰었죠, 작년에. 꽤 큰 폭으로 뛰었고 이 전에 대비해서는 20년 10월 부근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수준을 그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21년 초에 들어와서부터 점프해서 올라가고 7월하고 8월에도 또 굉장히 둔화돼요. 이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둔화되는 때랑 상승하는 때랑 명확히 나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왔었고 이렇게 급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 6월 CPI YOY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높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겠어요? 이게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로 봤을 때 작년 7월 거를 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뛰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전에도 6월 거 보시면은 5월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6월 거는 작년 6월 거랑 비교를 했을 텐데 작년 6월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 게 높으면 올해 낮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7월 것도 이 깡충하는 부분이 7월까지는 높게 뛰었었어요. 그래서 기저효과를 보더라도 분명히 하락폭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7, 8, 9에서는 좀 완만하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는 걸로.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런 차트 하나 찾으려면 진짜 구글링 엄청 오래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나 발견하려 그러면은 온갖 차트들을 다 갖다가 대입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 그냥 이 지수 치시면 인덱스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얘도 여기 치시면 돼요. 매크로 마이크로. 이거 치시면 US 렌트랑 이 질로우 렌트 인덱스랑 비교하는 차트 나옵니다. 이런 차트 하나 찾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 이번 발표 자료는 좀 만드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자료 찾느라고. 이 정도면 설득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표들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지표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전 내일 중으로는 일단 나스닥 쪽으로 좀 자금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세요. 천천히 치세요. 그쵸. 그게 중요하죠. 야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CPI 꺾이고 나서 언제까지 상승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도 우리 여기도 이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중간중간 조정이 와요. 분명히. 조정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10년을 차트를 이 20cm에다가 들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그냥 쭉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중간 큰 폭으로 빠지는 구덩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거는 이 7, 8월에 제가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7, 8월에 좋아서 이 상승했던 부분 요번 CPI까지 딱 터뜨리면서 저는 9월 전에는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7, 8월.
그리고 이미 본인 종목이 내가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이렇게 큰 폭으로 뛰었다. 그럼 정리하세요. 기회 주면 정리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오르기도 올랐고 9월에 뭐가 있냐면 일단 8월에는 그냥 잭슨홀 미팅밖에 없고 FOMC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9월에 뭐가 있냐면 FOMC도 있고 9월부터 시작되는 양적 긴축이 문제예요. 왜냐면 이 양이 안 맞아. QT로 진행하면서 만기 도래하는 거 이제 재투자 안 하고 딱 그냥 롤오프 한다. 오케이, 알겠는데 그럼 만기에 도래하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내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에 도래하지 않았어. 만기에 도래하는 거 이렇게 쭉쭉쭉 다달이 쳐내면서 이 QT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그때 연준이 어떻게 할 건가? 뭐 MBS 만기가 긴 MBS를 직접적으로 시장에 매도 치면서 그냥 뭐 다른 국채를 매입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 종류 뭐래 변경으로 통해서 이제 뭐 그 만기 부분을 채울지 요건 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매도를 때려버릴지. 이 TBT까지는 모르겠네. 근데 제가 그 저저번 주에도 제가 약간 시장이 너무 2.5%까지 갔을 때 제가 너무 이건 싸부부하고 있다. 그때 차라리 뭐 TBT 사면 사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사는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3분기, 4분기에는 분명히 기업 실적 안 좋아요. 제가 2분기 발표도 분명히 안 좋을 거라 했는데 실제로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시장은 올랐지만 아무튼 안 좋긴 안 좋았어요. 근데 3분기는 진짜 더 안 좋을 거라고. 그래서 경기 침체 이슈가 이때부터 딱 진행될 것 같아서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CPI 반락으로 인한 상승분은 8월 말까지 맥시멈 8월 말까지만 보유하고 9월 전에는 정리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인버스 홀딩하고 있는 거는 물 타는 거 언제 하나요? 9월에 하면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9월이 일단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일단 8월 말까지 보시고 하락하는 부분은 9월쯤에서 뭔가 조금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TBT 재진입은 조금 지금 와가지고 TBT 다시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급격하게 올린다. 금리 미친 듯이 땡겨야 한다. 라는 게 너무나 뻔히 보였는데 채권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제가 TBT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4월에 TBT랑 나스닥 인버스랑 두 개를 추천드렸었는데 그때는 어디서 10년물 6개월 들고 왔네.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았어. 3월이네 이거. 3월에 1점 몇 프로였다니까. 1점 몇 프로였으니까 TBT를 추천했던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할 테니까. 그래서 이 3, 4월에는 그래서 이 TBT 사자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던 게 2.7인가 그랬잖아요. 2.5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늦게 들어간 게 2.7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2.5부터였어요. 이제 와가지고 TBT 들어가는 거는 조금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요. CPI 발표 다음 날 생산자 물가와 신규 실업수당 발표가 있는데 해당 발표감들로 있는 없어요. 이게 두 개는 상관없어요. 두 개 신경도 쓰지 마요. 이거는.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매 주마다 발표되는 거예요. 진짜 막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한 주에 늘어봐야 뭐 얼마나 늘겠어요.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간 발표기 때문에. 매 주마다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시장을 놀래킬 정도까지 나올 리는 없습니다. 다음 예전에 실업수당 관련해서 1분기 후행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번 달 저 발표치들 중은 중요하지 않는 걸까요? 뭐지? 실업수당은 그러니까 주마다 나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한 주 한 주 커팅을 한다고요. 한 달마다 발표가 되면은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뭔가 깜짝스러운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시계열 자체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바로바로 뭔가 시장을 놀래킬 그런 지표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이번 나스닥 상승분을 드실 때 홀딩 중인 나스닥 인버스는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정리해야죠. 이걸 바꿔야죠. 이거랑 현금 들고 있는 거랑
내일 아마 예, 나스닥 상승 쪽으로 다 베팅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하고 제가 요즘에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유튜브 쪽에다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유튜브 올리는 걸로 바꾸려고 해요. 사견으로 하면은 제가 차트나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명확한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곡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를 다르게 그러니까 조금 전달이 좀 와전이 되다 보면 액션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거 올라가니까 이미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하락한다는 건가? 막 이러고 또 반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하는 걸 안 해보니까 좀 이런 데 신경 쓰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그거 아침마다 그 2시간씩 하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이거 2~3시간 동안 또 자료 만들고 이 유튜브 하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요거에 좀 집중을 할게요. 이제. 그 이게 제가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명확할 때 투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실업률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23전 23승 했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물론 대단하시긴 한데 이순신 장군님은 이기는 싸움만 하신 거예요. 이기는 싸움만. 우리가 봤을 때 뭐 12척으로 막 300척을 어떻게 이겼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기는 싸움만 하신 거예요. 본인이 최대한 유리할 때 내가 제일 유리할 때만 하신 거예요. 이번에 한산도 보시면 그 견내랑 좁으니까 거기서 안 싸우고 끝끝내 유인해내서 끝까지 거기 외적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하객진 펼치고 다 깨부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유리한 자리에서만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긴 거고.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이슈가 바닥에 너무 짙게 깔려 있어요.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위험한 자리에서 크게 베팅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 3배짜리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도박이랑 다를 게 없거든. 오늘 오르니 내일 오르니 그거 투자하시는 건데 투자도 아니지. 이건 솔직히 도박이지. 그건 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 제가 하는 투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 3배짜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을 하세요. 내가 진짜 이길 것 같을 때 들어가고 TBT도 여기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TBT 추천할 때는 2.5%는 분명히 이제 뭐 QT도 나오고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빡세게 땡길 게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TBT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이때 뭐 나스닥 15,000, 15,500인가 막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스닥 인버스를 이때 추천했던 거고 내가 이길 것 같을 때 충분히 저점일 것 같을 때만 들어가고 고점일 것 같을 때 나오고 그리고 여전히 높다. 놓칠 수도 있지. 저도 이번에 사실 이 CPI 반납 부분 들어가고 싶었는데 조정 나오면 들어가야지 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못 들어갔잖아. 그럼 뭐 어때? 이건 못 먹는 거지 나 잃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내가 이 상승분 다 먹었어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오른다면서 님 투자 안 했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내가 잃었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유리할 때만 내가 이길 것 같을 때만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이 베이스에 너무 짙게 깔려 있어요. 굳이 내가 유리하지도 않고 내가 질 싸움인데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만간 여러 지표 중에 그룹핑하여 비슷비슷한 고용 지표 묶어서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고용 지표? 그거 제가 저번에 와이프랑 하는 거 혹시 못 보셨나? 요거는 제가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 지표들 관련해 가지고 보는 방법은. 제가 돌린 이 나스닥 상방 쪽에다 돌리는 부분은 나스닥 인버스에 들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에 인버스에 있는 걸 상방으로 스위칭한다는 거예요. 손이 안 나가는 건 알겠는데 일단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예측치랑 저랑 조금 괴리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걸 다 찾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확실히 이렇게 더 확신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돌릴 거예요. 스위칭 할 거예요. 뉴스에선 빅테크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논팜이 이번에 되게 높게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졸트 고용보고서를 보면은 구인수는 1,000만이 넘어요. 1,000만 명 넘게 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게 문제가 될 때는 그 구인 수가 빠질 때,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쭉 상승할 때, 이 두 개가 만날 때. 그리고 그게 뭐 6월이었나? 7월이었나? 이렇게 고용 지표가 후행하는데 그건 좀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예상 대비해서 크게 좋게 나왔다 이건데, 그리고 이 실직하신 분들이 이 실직했다라고 잡히는 거는 석 달인가 뒤에 잡혀요. 실직자 수가 잡히는 거는 훨씬 뒤에 잡혀요. 그리고 이제 진짜 3.5%라고 하면 실업률이 3.5%야. 3.5%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나? 그 말은 일하고 싶은데 실직한 사람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3.5%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남은 추가 노동력 자체가 3.5%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 구인수를 어떻게 채울 거지? 1,000만 명이라는 구인수를?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못 채우면 계속해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물가가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CPI가 반락해서 이 주가가 상승하긴 하는데 단순히 CPI만 봤을 때는 여전히 쭉 내려오다가 튀어 올랐죠. 이게 어디냐면 5%예요. 근데 그렇다고 CPI가 5%가 낮은 수준인가? 절대 낮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이게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크게 튀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물가 상승이. 다시 나스닥은 국장에 비해 조정이 올 가능성이 적을까요? 인버스 손실 중이라 털지 고민 중입니다. 나스닥 인버스는 나스닥 제가 홀딩하고 있는 거는 코스닥인데 저는 국장을 오히려 훨씬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통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미국이 자기네 이기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은 상방 베팅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나스닥은 오히려 견조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과거에 유럽에서 생기는 뭔가 금융 이슈가 생겼을 때 뭐 그리스 남유럽 쪽에서 발생되는 그 디폴트 이슈가 생겼을 때도 유럽 쪽은 굉장히 크게 빠졌고 신흥국들의 주가는 크게 빠졌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때도 밤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생되는 뭔가 큰 경기 침체 이슈가 발생된다고 해도 미국은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 인버스를 홀딩하는 것보다는 국장을 들고 있는 게 더 좋아요. 맞아요. 저는 국장이 훨씬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변동이 적은데 총 실업수당이 높아지는 관계도 궁금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50분을 했구만. 오늘 뭐 마침 뭐 나스닥 조정 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조정 주면은 지금 있는 인버스들 다 스위칭해서 나스닥 일단 상승 쪽으로 배팅하고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중간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채팅방에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내일까지의 투자 뭔가 변경이 있다고 하면 나스닥 인버스를 상방으로 베팅하면서 지금 들고 있는 40 정도의 현금이랑 나스닥 인버스 20을 저쪽 상방 베팅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기는 게임만 하세요. 이기는 게임만. 인생은 길고 그럼 뭐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또 뭐 그럼 못 먹는다. 니 같은 애들은 못 먹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못 먹어도 돼요. 어차피 또 내가 유리할 때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서 내가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 나도 조급하지. 그래서 조급한 게 진짜 투자에 좋아요? 난 100% 아니라고 보는데. 개미의 80%가 손해를 본대요. 그런 개미가 되지 않게 이기는 게임, 내가 유리할 때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잉.